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성북동. 성북동에서 우리는 한국의 문학과 예술이 걸어온 100년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언덕과 언덕이 이어진 이 땅에 가난한 문인들이 터를 잡았고, 예술가들 역시 북한산 품에 안긴 성북동의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여러 삶의 기록이 새겨진 이 길을 걸으며 그들이 남긴 숨결 한 자락을 찾아봅니다. 성북구 북정마을은 서울을 대표하는 달동네입니다. 1970년대 산동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마치 빛바랜 사진첩을 넘겨보듯 친숙하고 정겨운 색채를 풍겨내고 있습니다. 김광섭 시인의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된 마을이기도 한데요. 김광섭 시인이 1968년도에 이 성북동에 사시면서 거기서 이쪽을 바라다 보니까 여기가 그 당시에 그 산을 다 까서 그 돌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고 하면서 산비둘기가 다 도망을 가는 장면을 목도하시고,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가 사람 살 집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구나라고 하는 비탄에 잠기면서 자연 파괴, 환경 파괴에 대한 굉장한 그 아픔을 가지고 쓴 작품이 바로 성북동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성북동은 사랑을 품은 길이면서 동시에 해탈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길상사는 1997년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이야기를 품은 곳인데요. 길상사는 원래 고급 요리집이었습니다. 요리집을 운영하던 김영한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시주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시주 규모가 건물 40여 채에 대지 2만 제곱여 미터, 시가 1,0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흔적은 길상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진영각에 있습니다. 스님의 영정과 친필 원고, 유언장 등을 볼 수 있는데요. 2010년 길상사에서 입적하신 법정 스님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준비하지 말며 승복을 입은 채 다비하라고 유언했습니다. 1970년대 법무사에서 수필집 무소유를 내셨습니다. 그 무소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소유 삶을 실천하는 데 동참을 했고, 그의 일환으로 바로 이곳에서 대원각이라고 하는 큰 요정을 운영하셨던 김영환이라고 하는 분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1,000억대 재산을 무소유를 통해서 불교계에 또 길상사에 이렇게 헌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 길상사는 법정 스님과 백석 시인, 그리고 김영한 길상화라고 하는 그 세 분의 인연이 아름답게 녹아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상사는 사찰을 시주한 김영한과 시인 백석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품은 곳이기도 합니다. 글과 그림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기생 김영한은 시인 백석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백석 역시 김영한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별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김영한을 아끼고 사랑했던 백석은 그녀를 위한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썼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창작 뮤지컬로도 재현돼 있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백석과 김영한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평생 백석을 그리워했던 김영한은 내가 죽거든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유골을 길상사에 뿌려달라고 유언했는데요.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진실한 연모의 마음만 품어낸 길상사. 선명하고 올곧은 가르침을 선물하는 듯합니다. 성북동 작은 언덕에 올라앉아 있는 시무장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던 집입니다. 시무장이라는 이름은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행 단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시무장은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독립의지가 집약돼 있는 공간입니다. 만해 선사는 님의 침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있는 시인으로서도 유명한데 바로 이 집을 지어 놓으시고 겨울에는 불을 떼지 않고 살았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것은 조선 전체가 감옥이기 때문에 나 혼자 불을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해 선사의 위대성을 엿볼 수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한용운 선생은 조선 총독부를 등지기 위해 집을 남향으로 짓지 않고 북향으로 지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감옥인데 어찌 불된 방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가라며 볕이 들지 않는 북향집에서 불도 떼지 않고 겨울을 견뎠습니다. 딸에게도 일제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없어 자신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곳 시무당에서 흑풍, 후회, 박명과 같은 작품을 썼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시무장에서 독립투사인 김동삼의 장례도 치렀습니다. 만주 지역의 항일 부장 투쟁 지도자였던 김동삼은 하얼빈에서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했는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그의 주검을 수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용운 선생은 시무장에서 5일장을 치르며 김동삼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불과 20여 명뿐. 고뇌하며 절규했던 그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꽃이 지기로써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조지훈 시인이 가장 사랑했던 시 낙화를 따라가면 그를 기념하는 공간인
방우산장이 있습니다. 1920년에 그 주실마을에서 태어나서 바로 지금 이 성북동 여기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196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30년을 이 성북동에 사신 거죠. 그 성북동에 사실 때 그 집 이름 우린 당호라고 하는데 그 당호가 바로 방우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살았던 집이 빌라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그 빌라 앞에 이 조형물을 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도로변에 방우산장의 조형물을 여기다가 지금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재훈 시인의 집은 세월에 헐려버렸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학자였고 독립지사였으며 해방 후에는 한국 시단을 이끌며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유족이 기증한 770여 점의 유품과 육필 원고 170여 편이 있습니다. (1946년에) 발간된 청록집은 물론 1952년에 발간된 풀립단장도 볼 수 있습니다. 조지훈 시인의 육필 미발간 시집인 지훈시초의 원본도 공개돼 있는데요. 288자 원고지 42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고 뭉치 중 일부인 지훈시초가 선생님께서 최초로 시집을 내려고 손수 정리해 놓은 원고라는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31편의 시로 되어 있고요. 1943년에서 45년에 손수 시집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 자료로서 모아놓은 원고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문인들이 사랑한 동네 성북동. 이곳에 위치한 소설가 이태준의 집 수연산방에는 늘 문인들이 모여들었고 이곳은 그들의 산속 암자였습니다. 이태준 작가는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이곳에 머물며 달밤, 돌다리, 황진이와 같은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자연을 품은 마당은 소박합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집에서는 보기 드문 누마루는 섬세하고 화려합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은 지난 세월을 묵묵히 지키고 있고 이태준 작가의 책장에선 문학의 향이 배어나옵니다. 고택을 장식한 투박한 옛 물건들은 친근함을 더해줍니다. 간결하고 소박한 고택이지만 한옥의 깊이와 운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이곳에서 구인회가 자주 이곳에서 모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호석 작가라든지 그 다음에 정지용 작가를 비롯한 그 당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이 아름다운 집에서 모여서 문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얘기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집이 굉장히 잘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것들이 그 무소록 속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순우 옛집은 시대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건축 문화 자산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수령 100년이 넘는 향나무가 옛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최순우 선생은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록하는데 평생을 바친 미술사학자입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서서의 저자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의 소박한 멋과 해악이 스며있는 최순우 옛집은 한때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문화유산을 보존하길 바랐던 시민들의 후원과 기증 덕분에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곳은 시민문화유산 1호가 됐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그가 남긴 유품을 볼 수 있는데요. 최순우 선생의 단촐한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과 어울려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최순우 옛집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이 집에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랑방 위로 두문즉시 심산이라는 현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판 같은 경우는 1976년에 최순우 선생님이 이곳에 이사오고 다신 현판인데요. 문을 닫으면 이곳이 곧 깊은 산중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 이제 이곳에 있으면은 문을 닫았을 때 정말 서울의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좀 떨어져서 깊은 산 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용한 뒷마당에 앉아 쾌청한 하늘을 보며 자연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평온한 마음으로 사색에 잠길 것만 같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성북동에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늘 같은 자리를 지켜온 선잠단 터가 있습니다. 선잠단에서는 양잠의 신 서릉씨를 모시고 한 해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선잠제가 시행됐는데요. 선잠제는 음악과 노래, 무용이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농업을 권장하는 선농제, 그리고 양잠, 즉 누에 쳐서 누에를 쳐서 비단을 뽑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선잠제를 지내면서 한 해의 풍년과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장려하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잠제와 선잠단에 대한 기록은 선잠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선잠제 거행 모습과 진행 과정은 물론 양잠과 직조에 사용된 도구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실의 비단 창고를 재현해 놓은 듯한 이곳에서는 조선시대의 의복 문화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실 예복으로 사용된 비단, 그리고 자수 궁중잔치에서 사용된 소품 장신구에서 세련되고 뛰어난 선조들의 예술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수 봉황동 팔폭 병풍은 세밀한 묘사가 압권입니다. 오묘하게 빛나는 괴석부터 하늘거리는 봉황의 깃털까지 바늘을 붙잡아 수놓은 소재가 모두 생동적입니다. 자수는 조선시대 양반집 교수라면 꼭 배워야 하는 생활예술이었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고 한상수 선생은 수는 가장 차분하고 평온할 때 단정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 한 땀 한 땀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수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수공예. 그 명맥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0, 70년대는 우리나라 섬유공예 미술이 전반적으로 반추상적이고 반구상적인 그런 작품 위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수의 정체성을 찾아 옛것을 모으고 거기서 전통자수라는 장르를 개척하셨습니다. 화려하고 세밀한 자수와는 다르게 꾸밈 없고 사심 없이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멋을 무심하게 꺼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옛 돌 박물관.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돌들이 제각각의 미소와 특징 있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돌들의 우직함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환수해온 환수유물관인데요. 상태가 양호하고 조각 기술이 우수한 문인석과 장군석, 동자석 70점이 환수돼 있습니다.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온 한국 돌의 힘과 위엄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돌에 깃든 우리 민족의 삶과 철학,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북동은 문학과 예술가들의 시간을 곳곳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걷다가 우연히 그들의 작품을 만나다 보면 개개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철조 조각의 선구자인 송영수 작가의 용접 조각은 독창적인 조형성과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존재와 예술의 근원을 끊임없이 탐구했던 그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송영수 조각가는 이 해방과 전쟁 이후에 국내 미술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1세대 한국 현대 조각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돌이나 나무, 석고 등 같이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이 현대 조각의 다양한 면모를 실험을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 용접 조각 분야에서 70년에 작고하실 때까지 우리나라 철조 용접 조각 분야를 개척해 나간 그런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근현대 조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고 최만린 작가도 성북동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에 집을 지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주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최만린 작가는 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해 살던 집을 기꺼이 공공화했고 시기별로 주요 작품 126점을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작업했던 공간에 그가 사용했던 도구들이 놓여 있고 자신의 철학을 녹여낸 작품들은 제자리를 찾은 듯 놓여 있습니다. 최만린 작가가 꼼꼼하게 정리한 조형물 완성 과정과 신문기사 등 그 자체로 예술사적 여정인 자료들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미술가, 조각가가 아니라 조각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평생을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최만린 작가는 자신과 한국, 그 한국의 추상 조각, 그리고 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던 예술가였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중간쯤에 서 있는 듯한 성북동 길은 진솔한 삶의 공간입니다. 성곽에 올라 성북동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리곤 성북동을 사랑했던 김광섭 시인의 19절을 떠올려 봅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성북동 길 위에는 다양한 삶의 공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걷다 보면 문학을 만나고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